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아보게 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영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벌써 72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이 분단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말과 생각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피해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들 그 어느 누구도 이 국가보안법보다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정말로 의미 있는 전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라는 전시인데요. 그것도 이 뜻깊은 장소 남영동 대공분실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이 수많은 고통을 겪었던 이 장소에서 정말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정말 보내는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제목은요, 말이 세계에 감금된 것들. 그래서 여성 서사로 본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시의 추진위원회가 1년 동안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한 끝에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공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민주인권기념관 4층에 전시된 2부 국가보안법 연대기 이 기획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이 2부 전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대 행사 제목은요, 민변과 함께 보는 국가보안법 사건들 이라는 것인데요. 이 2부 파티 기획에 참여하신 민변의 사건기록 분석팀 변호사님들과 이번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손님을 모셨습니다. 왼쪽부터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네, 그리고 전다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다은입니다. 네, 그리고 송상규 변호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송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전시에 관해서 오랫동안 1년 전부터 전시 기획에 참여하신 송상규 변호사님께서 간단하게 이 전체 전시 준비 과정, 그리고 기획 취지에 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간 더 거슬러 올라가요. 네. 2018년 겨울 정도에 이제 그때가 국가보안법이 이제 딱 제정된 지 70년이 되는 시기였었고, 사회적으로는 뭐 촛불 혁명도 있고 해가지고 되게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았는데 70년을 맞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정작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못 나누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어떻게 이 국가보안법을 얘기를 나누는 게 좋겠느냐. 특히 요즘 이제 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국가보안법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국가보안법 박물관 프로젝트 이런 건 어떨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국가보안법이 어쨌든 현실에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이런 좀 이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얘기를 시작했고요. 처음에는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감독 맡고 계신 권은비 작가님께서 이제 공공미술 하시는 분인데 같이 들어오시면서, 그래, 일단은 우리가 국가보안법 전시회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골격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후부터 한 1년 넘게 지금 준비를 해서 저희도 처음에 이런 전시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준비하면서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 많은 분들이 고생해가지고 의미 있는 전시회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회에서 크게 두 개로 좀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5층에 올라가시면 5층은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받았고 상처를 받았던,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잊혀져 있던 여성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함께 들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5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4층은 국가보안법의 역사,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적용의 실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자. 이제 그런 문제의식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72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국가법 제정과 적용 실태의 연대기로 하나 쭉 설명드리는 게 있고, 그리고 나머지 9개 저희가 이제 분석팀에서 분석한 기록을 한 9개 정도로 좀 추려가지고 기록으로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국가보안법 목록들이 되게 많아요. 민변에서 저희가 이제 기증했던 사건들이 200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사건 목록을 저희가 쭉 한번 보여드리는 것도 있고 이적 표현물, 그동안 이적 표현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수많은 자료와 책들 이런 것들의 리스트를 저희가 또 한번 정리해서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4층에 와서 보시면 국가보안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아, 국가보안법 이런 거구나 하고 알고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4층 전시 이부 민변에서 중심적으로 준비한 부분인데요.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기록 분석팀을 제안해 주시고 중심적으로 참여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시를 준비하시는 팀에서 조금 구체적인 한 사건마다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러려면 이제 변호사들이 직접 이 사건을 이 기록들을 다 들춰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민변에 또 새로운 젊은 변호사님들도 같이 해서 9명이 모여서 한 1년 이상 이 기록을 분석을 했는데요. 그동안 민변 회원들께서 수행하셨던 국가보안법 기록들이 일부 민변에 이제 그 소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중요한 사건들의 기록을 저희가 다시 수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분석했는데 그 중에 아주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다 보니 좀 특별한 그 사건마다 좀 특징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은 야, 한 인간을 이렇게 통째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한 인간을 가운데 놓고 수사기관에 몇십 명의 수사기관들이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통째로 국가보안법으로 갖다 넣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사건도 있었고 한 청년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처벌되는데 가령 97년의 경우는 이틀에 한 명씩 계속 구속되더라 이런 일들도 드러났고 또 탈북 여성, 특히 탈북자들 가운데 여성들의 경우는 거의 뭐 미녀 간첩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매도당하면서 또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적 시각이 들어간 상태에서 공안기관과 언론기관들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현상들을 저희가 그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사건마다 약간씩 특징적인 점들을 뽑아서 여기에 매우 간략한 전시를 했는데요. 그만큼 읽어보실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이게 9개의 사건을 뽑아내는 것 자체도 대단히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록들을 보셨어야 됐을 테고 또 이쪽에 자료 사진도 나가겠지만 그 민변에서 그 국가보안 사건들에 관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보면은 그 일단 피해자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인권 구제를 노력하신 변호사님들 이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해서 노고를 쓰신 분들 또 그것들이 인권 구제를 위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했던 것들이 참으로 그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담 변호사님은 오늘 이 남영동 대공무실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 기록 분석팀에 참여하시게 되면서 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래서 느꼈던 것들 간단하게 우리 정 변호사님께서 많이 참가하셨다고 그러는데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민변에서 이 국가보안법 관련한 기록 체력 사업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하게 됐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 전연차 변호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몇 년 전에 노동자의 책이라는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을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게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세대에서 이게 뭔가 끝내야 될 일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선배님들의 일이 아니라 저희도 같이 참여해서 지금 해야 되는 뭔가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부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10년대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이 아직까지 있었다. 뭐 그거 지금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가깝게는 말씀하셨지만 그 탈북 여성들 유우성 씨 사건의 유가려 씨 인터뷰도 지금 5층에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에 제일동포 간첩단 사건에서 당했던 제일동포 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그 자리를 탈북
입국자들을 이용해 북한 이탈 주민들을 이용해서 조작하고 있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벌어지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제가 좀 여쭤보겠는데요. 송상희 변호사님은 사실 이 국가보안법의 피해 당사자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번 전시에 아주 인상적인 그 어떻게 보면 자기 고백, 그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영상 인터뷰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금단 세계의 변론, 그래서 송상규 변호사 인터뷰가 있는데요. 변호사로서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인의 사건 당사자로서 겪으신 경험을 이번 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4층의 저기 한 구석에 보면 영상이 나와요. 예, 이번 기회에 저도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리게 됐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96년도에 제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이제 받았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때의 기억을 저도 사실 그 이후에는 뭐랄까 떠올리고 싶지 않고 굳이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사실 그랬었는데 이 전시 준비 과정에서 이 감독님께서 꼭 한번 인터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것은 이제 국가보안법을 그러니까 피의자, 조사받는 사람, 피해자로서 겪어보기도 했고 동시에 그 이후엔 또 변호사로서 변론하면서 이제 접해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게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을 이번에 판결문도 찾아보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랄까 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약간 좀 일부를 꺼내 놓게 되었었는데 당시의 기억은 일단 화가 나요. 예, 너무 화가 나고 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조사를 받고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 내내 나의 무슨 행위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적이야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추궁받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그것이 어떤 물리적인 고문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게 사실은 너무 이제 고통스러웠었고 다른 하나의 감정은 뭐랄까 부끄러움이라고 해야 될까?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추궁받는 나의 전생애를 특정인 이적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계속 추궁받는 상황에서 뭐 사실 젊은 대학생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될지도 잘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수사하는 공안 수사관들은 매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뭐 사실 추궁도 당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뭐랄까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대처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회유도 막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변호사지만 너무 법도 모르고 나를 방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부끄러움 같은 게 사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법학과 다니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덜 하기는 했습니다만. 사회 면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법을 공부해야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부분들 함께 좀 이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를 좀 어쨌든 그렇게 돌아보는 과정이 저한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인터뷰를 온라인에서 보면서 대단히 그 감동적인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히 뭐 그 변호인이 수사 접견하러 왔을 때 왠지 모르겠지만 수사관이 뭐 만나봤자 도움 안 되니까 만나도 소용없다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자기 고백을 하셨더라고. 어떻게 보면은 한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털어놓는 얘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희 변호사님 아까도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특히 이번 사건 기록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서 이 국가보안법이 현재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어떤 폐해라 그래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남다른 소회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은 이제 특히 이제 현재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국가보안법이 기소되는 뭐 건수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 극우 보수단체들에 의한 국가보안법 고발은 계속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네. 예. 심지어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만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 있는 사건들 중에 꽤 몇 건들은 최근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탈북자들 간첩 사건들은 아주 최근의 일이고, 제가 분석한 사건 중에 분석한 사건 2개는 인터넷에 그냥 글을 썼다가 그냥 약간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이 종북 세력이 이렇게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고 만 경우도 있고요. 제가 분석한 사건 중에 하나는 이시우 작가라고 사진 작가 사건인데요. 네. 직접 변론하셨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서 종결은 됐습니다만, 이 사건이 공항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된 것이 이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직에 계실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2004년에 이 수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된다는 사회 여론은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안수사기관은 이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그 인력과 노력을 시간을 들여서 한 인간을 송두리째 수사를 하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좀 다시 한번 놀랐던 것은 당시 녹취록을 보니까 녹취를 매일매일 해요. 네. 예, 근데 그 매일매일 하는 그 녹취의 내용이 심지어 2주일 전에 전화를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더라 라는 게 들어가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1일 녹취 일지에 맨 밑에 써 있습니다. 네, 8월 며칠 날 전화한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검찰이 굉장히 한 인간에 대해서 파괴적인 수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공안 사건에서는 늘 그래왔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도 결국 그래서 그 결과는 한 인간에 대한 배제고 소외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인상적인 게 여기 사건들이 쭉 있는데 피고인 그리고 판결 선고 판사들 이름도 있지만 검사들 이름이 있잖아요. 네. 많이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검찰 개혁의 분위기도 높고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검사나 판사들 이름을 기억을 하게 됐지만, 사실 이 수많은 검사들이 지금까지도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변호사로서도 활약을 하고 있죠.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것들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상적인 것도 여기에 뒤에 보면 황교안 씨가 쓴 국가보안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전시가 강조가 돼 있는데요. 5.16 군사혁명이라고 이렇게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런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담 변호사님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직접적으로 변론을 하시진 않으셨지만, 다른 그 젊은 변호사님들하고 이 사건 분석에 참여하시면서 되게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저는 이 홍성담 작가님 사건을 기록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불과 30년 전의 사건입니다. 90년도에 1심 판결이 났는데, 선배 변호사님들이 잘 기록을 보존해 주신 덕분에 사실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된 기록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변론 자료까지, 그리고 심지어 그 수사받는 단계에서 뭐 변호인 접견권을 받지 못해서 뭐 준항고를 제기하셨던 거, 그런 작은 메모들까지 모두 다 보존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검토하는 게 물론 힘은 들었지만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자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홍성담 작가님이 당시 구속됐던 게 딱 지금 제 나이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실제로 그 고문 당했다고 인터뷰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이 수사 기록에도 그때 뭐 귀가 찢어지고 이렇게 많은 상해를 입으셨던 것도 다 재판에 현출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정되지는 못했지만 그 현재까지도 활동하시는데 계속 최근에 뭐 문화예술 블랙리스트에서도 언급이 되실 만큼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받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제가 재판 기록을 보면서 사실 이 문제가 됐던 그 그림, 예. 그 걸개 그림은 사실 지금은 남아있잖아요. 경찰이 예. 파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 평범함, 그 일상성이 저는 이 국가보안법 사건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다른 형사사건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 굉장히 과격한 어떤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그냥 일상적인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뭐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현대사의 장면들을 그림으로 그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그림이 만들어낸 이 사태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로도 굉장히 크게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 작가님 한 분뿐만이 아니라 이 재판을 보면서 다른 작가들, 그리고 그 미래의 잠재적인 이런 예술가들이 받았을 영향, 느꼈을 것들, 우리가 잃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특별한 사건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홍성호 선생님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럼요. 계시고요, 예. 그죠? 예. 그런 것들도 아주 영상 화면은 아마 그림은 영상팀도 자료 영상으로 같이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전다은 변호사님께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행위가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었느냐. 네. 결국 국가보안법이 그러니까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사실 행위자를 처벌하는 그렇죠. 법인 거거든요. 예. 이 사람의 전력, 너는 어느 단체에 관여했어? 너는 어떤 책을 예. 가지고 있어? 이게 다 북에서 주장하는 거랑 예. 같은 얘기야. 북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얘기하는데 너도 그거 얘기했잖아? 예. 통일 방안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북이 주장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 그렇죠. 네 평소에 언행이 이렇잖아? 를 가지고 어떤 사람의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재단되는 거죠. 이게 국가보안법이 시작 자체가 예.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거하죠. 만들어진 것이고 특히 7조 그러니까 네. 이적 표현 그 찬양 고무 이적 표현을 네. 죄가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순이 발생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이런 분들이 특별히 처벌받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생각을 차단하다 보면 아 이것도 걸려? 예. 아,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예. 라는 우리 일상의 이 머릿속의 철조망으로 만들어 결국 결과는 그렇게 오는 것 같아요. 장애검열이죠. 네. 그럼 세 분께 제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전시된 내용들 중에 본인이 이건 꼭 여러분들에게 어필하고 싶다. 이런 거 꼭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아무래도 저도 온라인으로 보긴 했지만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아주 절절합니다. 이 분위기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남영동 대공분실의 바로 이 방 앞에는 박종철 열사의 기념 전시실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소 자체는 사실 시민들의 힘으로 국가 권력의 피해를 당했던 많은 분들의 수많은 인생이 여기서 아주 왜곡되고 지금도 피해를 겪고 계신 곳인데 이곳이 지금 이런 국가보안법을 바로 박물관으로 보낸 전시가 된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 관해서 홍성현 선생님 어떻게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도 여기 있는 사건 중에서 이제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하고 저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관을 했던 장교가 교환을 만들었다가 거기에 현대사를 가르치면서 항일 무장 투쟁을 그냥 객관적으로 소개했는데 소개했던 것 자체가 이적행위다라고 해가지고 처벌된 행위를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5층은 이제 아까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얘기를 중심으로 쭉 전시가 되어 있고 4층은 사건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체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도구화되고 또는 왜곡되는가 삶이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전 같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4층을 좀 보실 때 제 생각에는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체제 내에서 피해자들이 있고 그리고 수사관들이 있어요. 수사관들 이제 경찰, 검찰이 있고 또 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국가보안 맞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각각이 다 같은 공간 내에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인데 저는 특히 가해자들을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을 보면
1975년 11월 22일 날 이제 그 사건이 발표가 되는데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의 이제 대공 수사국장이 바로 김기춘이었어요. 예. 당시에 뭐 국회 지령을 받고 압력한 제1동포 재학생들 뭐 21명을 다 일망타진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이후로 사실 70년대, 80년대 300분이 넘는 제1동포분들이 국가보안법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나중에 다 과거사의 조사를 통해서 사건들이 조작되었다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김기춘이 그 이후에 살아온 전력을 보면 사실 대표적인 공안검사로서 사실은 정치적 행보까지 이어가잖아요. 그리고 저기 보면 또 그 보안사령부에서 대표적인 공안수사관이라고 고병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병천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재심 과정에서 위증을 해가지고 처벌을 받긴 했지만 그 고병천은 지금도 본인이 당시에 했던 수많은 고문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1동포분들 만나면 제일 하시는 얘기가 다른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게 사과를 받고 싶고 자신을 가해했던 그 가해 수사관들이 꼭 역사적인 또는 이제 법적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 걸 꼭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아까 이 고문 수사관들의 어떤 일상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보면 수사받을 때 이분들이 막 수사할 때는 막 그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는 그냥 일상적인 자기 아이들 교육 얘기, 뭐 집 얘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전 너무나 사실 혼란스럽고 또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국가보안법 체제 안에서 수없이 많은 무명의 공수사관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또 가해자들에게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인간성과 삶을 왜곡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요거를 한번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고문수사관이 처벌받은 것 어떻게 보면 법정 구속되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위증죄 아닙니까? 위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해자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고문수사관이나 어떻게 보면 자신들은 뭐 시키는 대로 했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담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런 것들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게 사실 굉장히 텍스트가 많은 전시입니다, 4층은. 근데 그만큼. 텍스트가 너무 많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변호사님들이 준비하신 거라 그래서 아마 이것도 줄이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건별로 저희가 키워드를 딱 잡았거든요. 키워드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목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아주 이걸 형상화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들이셨으니까 아무 서면을 길게 쓰시는데 익숙하실 변호사님이니까. 그래서 너무 모두가 이렇게 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많아서 텍스트가 많아진 것 같은데 조금 그거를 자세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특히 저희 세대는 근현대사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근현대사에 대해서 사실 뭐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선배님들한테 이렇게 듣는 거지 사실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약간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뭔가 우리 사회의 뭔가 비밀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일면을 제가 직접 뭔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고 다른 분들도 그것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뭐 우연치 않게 그래서 예술 쪽의 작가님들 이시우 작가님, 홍성담 작가님 이렇게 두 사건을 좀 심도 있게 봤었는데요. 그 홍성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한 2달에 걸쳐서 수기로 매일매일 그 고문을 당하면서 조서를 쓰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그걸 직접 전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매일매일 사람이 3, 40장의 뭔가 그런 고백록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고문과 그거를 통해서 그걸 했을까라는 그 자료 자체만으로도 사실 그거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이번 전시에 저희가 포함시킨 것은 이 그림에 대한 감정서가 하나 재판 기록의 증거로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림이 어떻게 이
북한의 이로운 이렇게 하는 이적 표현물인지를 감정한 그런 감정서인데요. 그냥 굉장히 그런 평범한 그림인데 그것을 여러 장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김일성의 생각과 일치하고 이게 어떻게 그 대남 이 통일 계획에 부합하고 그것에 이롭고 도움이 되는 그림인지를 그래서 그림 한 장의 파급력을 굉장히 크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서 그리고 또 작가님들의 이런 예술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장의 진술서를 여러 번의 진술서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상 검열의 굉장히 전형적인 그런 것인데요. 예술가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예술관이 무엇인지, 왜 이런 사진을 찍었는지, 왜 이런 그림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상술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다 수사 기록에, 재판 기록에 촘촘하게 들어있어서 그런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어떻게 이 많은 수사 자원들, 사법 자원들이 이런 사건을 만들고 이렇게 사회를 억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네. 생각하는 부분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검토하시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 조서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게 고문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신 거여서, 그러니까 물론 유죄를 받으시고 아직 재심을 받지는 못하셨지만, 굉장히 상술돼서 북한에 다녀오시지도 않았지만 나는 북한에 갔다 와서 반공 교육을 받았고, 북한을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거를 뭐 평양 축전에 보낼 것이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 판결문 같이 쓰신 그런 조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이정희 변호사님 어떠세요? 이 전시에 관해서 꼭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든지. 이 많은 사건들이 결국 한 사람 그 각자의 인생이 걸려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시우 작가 사건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건 최후 그 변론 공판기일에 그 이시우 작가가 당시에 이제 보석으로 나와 있을 석방됐을 때인데요. 이제 그림을 한 장 들고 나오셨어요. 그 그림이 일리아 레핀의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때 이시우 작가가 그 그림을 가지고 나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감옥보다 더한 것이 출소 후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그림은 일리아 레핀이라는 그 제정 러시아 시대의 사실주의 그 작가인데 그 작가가 그 짜르치아에서 유형을 가야 했던 혁명가가 다시 집에 돌아왔을 때의 장면을 그린 거예요. 근데 그 혁명가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가족들과 그 아이들이 반겨야 하는데 차마 반기지 못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이 돌아온 혁명가는 가슴에 자기 손을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멈춘 채로 정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근데 바로 그런 어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수사를 내가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이제 배제 대상이 됐구나. 소외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그 그림을 다시 보면서 느끼시게 돼서 그걸 가지고 나오셨다고 하셨는데요. 국가보안법이 1948년에 만들어지고 또 1960년에 반공법으로 또 이제 강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 정도까지는 직접적인 고문을 통한 폭력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통한 너는 이제 완전히 이제 사회에서 배제됐어 라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마 위험해 라는 신호인 거죠. 이걸 주면서 한 인간들을 사회 속에서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인간인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대하게 하는 한국 사회 혐오 폭력과 혐오 표현의 아주 깊은 뿌리인 거예요. 가장 깊은 뿌리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기록들에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피해자들의 삶이 있다.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가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들의 네. 경우는 기승전결 국가보안법이거든요. 네. 영장도 시작도 처음에 국가보안법으로 나왔고 나중에 남은 것도 국가보안법이고 이 국가보안법이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깊은 혐오 폭력과 혐오 표현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생각의 자유와 말의 자유를 상상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뭔가 좀 이 분단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지금 없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진짜 박물관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겠구나를 네. 여기서 결론을 내리실 수 있다면 네.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아주 해주셨는데요. 일리안 래핀의 그림하고 제가 사실은 이시우 작가님 그 최후 변론할 때 그 법정에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정희 변호사님께서 아주 열정적인 변론을 해주셨고요. 또 지금 의원이 된 이재정 의원도 그때 변호사를 같이 변호단이 많은 분들이 민변에서 그때 변론하시는 거 되게 인상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사건의 9개의 사건들, 곤란한 사건도 있지만, 정말 인상적인 건 그 파일들이거든요. 이 사건 파일들이, 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에 김입에서 기증을 한 제가 자료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렇게 고통받으신 피해자분들의 인권의 문제, 그리고 또 이 인권 구제를 위해서 노력하신 그 수많은 우리 변호사님들의 역할, 시민단체 역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전시의 어필도 좋고요. 한마디씩 좀 길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송상 변호사님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국가보안법은 그 본질은 72년 동안 한결같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처음부터 반대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반대자의 특히 생각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그 역할을 일관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했던 해사장교 사건 같은 경우도 2011년도 가장 최근의 사건인데, 이 젊은 역사학도가 그냥 우리 역사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걸 그냥 얘기했다는 이유, 그것을 학생들과 이렇게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군대 내에 침투한 간첩으로 이렇게 기소까지 되었었고, 기소될 때 수사기관이 그거를 언론에 막 터뜨려요. 먼저 올려가지고 이 군대에도 간첩이 침투했다, 마치 큰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그건 두고두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사실은 매장시키는 방식인 것인데, 이분은 결국 한참 뒤에 5년이 지나가지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무죄를 받기 전까지 기소유직이라는 제도 때문에 3년 복무기간이 끝났는데도 제대도 못하고 그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실은 그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왜곡되는 여러 가지 피해를 사실 입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저는 여기 있는 기록들, 특히 이제 저기 연대기를 한번 보시면 지금 UN 같은 곳에서 네. 우리의 국가보안법 또는 7조가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권고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엄청나게 길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국가보안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논의하지 못한다는 이 상황 자체는 매우 우리의 좀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민변에서도 이번 전시회를 만들어 주신, 그래서 함께 고생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게 너무 저희로서도 영광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앞으로 뭘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서 위헌 제청 결정도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 많은 재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위헌 소송을 좀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열심히 좀 할 거고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달 변호사님. 네, 저도 이 국가보안법 사업에 같이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고요. 직접 와보시면 좋겠지만 5층도 그렇고 4층도 그렇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피해자들이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다 살아계시고 다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어서 이게 지난 과거, 우리가 국가보안법이라고 생각하면 지난 뭐 7, 80년대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현재의 일이라는 거를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외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 미쳤을 영향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국가보안법 7조 그런 찬양 고무 그리고 뭐 이적표물 목록이 있는데요. 네. 당시에 보면 뭐 심지어 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곡 이런 네. 굉장히 그런 소설 네. 뭐 신경림 작가님 시집을 네.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뭐 체포가 되고 그랬던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너무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희 예. 방 전체를 다 채워야 될 정도로 목록이 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게 오히려 뭐 필독서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봐주시고 좀 젊은 세대 분들께서도 많이 와주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정말 일상적인 일이고 사실 그 인터넷에 댓글 하나를 잘못 달아서 기소된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일상적으로 저도 그 누구나 이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괜찮은가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재명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분들이 온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이분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이고요. 그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의 기간을 본인이 버텨나간다는 것이 엄청난 피해죠. 그리고 또는 직접적으로 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고발을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신적 압박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무죄율이 늘고 있다는 것 자체는 국가보안법이 지금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더 빨리 완전히 폐지돼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는 작업이 현실의 이 움직임으로 좀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거치면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뭐 인정이라든가 진상규명이라든가 과거 고문 사건에 대한 어떤 권력 남용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작업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죠. 근데 문제는 2000년, 2010년경에 그런 작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계속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청산해야 될 과거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총령 사건이 그렇고 탈북 여성 사건 또 아까 뭐 해서 장교 사건 또 내란 음모 조작 사건 등등등등 이런 일들이 계속 국가보안법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또 청산해야 되는 과거사들이 있다. 네. 피해자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연대의 손을 다시 내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예,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그래서 올해 8월 15일은, 2020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 코로나 대참사의 날로 악몽의 날로 기록될지 모른다라는 되게 아주 그런 슬픈 얘기를 듣고 있고 저희들이 그 피해를 겪고 있는데요. 그날 8.15 집회 때 광화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빨갱이, 나라를 북한에, 북쪽에 주려고 한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가장 신념으로 맺고 있는 것들이 국가보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하자면 그 사람들 생각을 좌우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움츠려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깝게는 무슨 TV 토론 나왔을 때 누가 얘기하면은 그거 북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네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낙인을 찍고 종북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국가보안법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좌우하고 또 그것이 현재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머릿속을 생각과 사상과 신념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섣불리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전시를 계기로 해서 민변에서 그리고 모든 시민단체들이 정말로 이 제대로 된 박물관으로 국가보급을 벌일 수 있도록 박물관을 지을 계획도 있으시죠? 언젠가는 지어야 되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주 엄청난 의미 있는 노력의 첫 발을 이 전시를 통해서 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 전시를 중심적으로 준비해 주신 민변 변호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 전시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대열에 함께 나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전시는 안타깝게도 온라인에서 지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실제로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좀 더 이 전시를 통해서 이런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그런 대열에 모든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민변과 함께 보는 국가보안법 사건들 부대 행사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